260까지. 260? 네, 260이면 거의 다 읽어가나? 네, 그냥, 260? 네. 260은 너 책 몇 페이지짜리 샀는데? 잠깐, 668쪽이요. 에? 668주짜리야? 네, 책 나한테 보여줘봐. 잠깐만요. 응, 책. 그 668주짜리야? 와, 오리지널을 읽는구나. 그래. 너한테는 가산점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사라고 한 거는 중학생 수준에 맞는 240페이지짜리.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읽었으니까. 가산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책 읽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문장 쓰기 문단 쓰겠어? 한민이? 네, 몇 문장? 20문장. 그 다음에 한자는? 다 외웠어요. 좋아요. 서연이. 서연이는 책 다 읽었어? 저번 주에도 다 읽었고, 한 번 더 읽었어요. 어,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15문장이요. 서연이는 몇 페이지짜리냐? 240쪽이요. 이 책 샀구나. 그 다음에 한자 다 읽었어? 아니요. 시야. 책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저 이번 주에 못 읽었어요. 지난주에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저 지난주에 103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 쓰기 문단 쓰겠어? 아니요. 한자는 다 읽었어? 네. 혜원이, 책 다 읽었어? 제요? 음, 저 77쪽까지만 봤어요. 몇 페이지짜리인데? 240페이지요. 자,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못했어요. 한자는? 다 외웠어요. 좋아. 네. 음, 책은 지난번에 다 읽었지. 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다 그랬지. 저요? 아닌가? 네. 그, 저기 뭐, 문장 쓰기 문단 쓰겠어? 네. 몇 문장? 34, 네 문장, 34개. 34문장이요. 한자는 다 읽었어? 네. 주원이, 책 다 읽었어? 네, 너도 240페이지짜리지? 네, 이번에 다 읽었어?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19문장 썼어요. 한자는? 어였어요. 서준이, 책 다 읽었어? 저 책을 못 읽었어요, 아직. 한 페이지도? 네. 음, 하민이가 빌려가서 그런가? 예? 하민이가 빌려가서 그런가? 빨리 책을 아니, 사야지. 아니. 중고라도 사줘.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약속했다. 자, 그 네. 다음에 문장, 그럼 뭐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죠. 한자는? 서준이, 저 못 썼어요.
어디 갔지? 뭐야? 박담비 지금 개기는 거야? 왜 안 들어와? 어. 자, 자, 역사 퀴즈 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1번. 너무 쉽죠? 왕건, 태조 왕건이죠? 네. 자, 서연이 2번. 배경, 배경. 시아 3번. 모르겠어요. 혜윤이 3번. 북청사, 아닙니다. 자, 주아 3번. 강원, 아닙니다. 주원이 3번. 모르겠어요. 서준이 3번. 저도 모르겠어요. 하민이 3번. 조계사, 입니다. 그 다음에 서연이 3번. 3번이요? 음,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흥왕사입니다. 흥왕사. 자, 시아 4번. 모르겠어요. 혜윤이 4번. 4번이요. 네. 중소문화성, 동서문화상입니다. 주아 5번. 5번이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직지심체 요절, 네,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주원이 6번. 음, 강감찬, 아닙니다. 다들 강감천을 알고 있던데. 1차 강감천 아닙니다. 서준이 6번. 어, 모르겠어요. 하민이 6번. 어, 뭐지? 그 강동 육주 확보한 사람인데. 그렇지. 이름이 뭐냐고. 서인가? 서희. 뭐, 야, 서희죠, 서희. 예, 서희입니다. 자, 서현이 7번. 모르겠어요. 시아 7번. 모르겠어요. 혜윤이 7번. 어, 숙종, 맞습니다. 고려 숙종입니다. 조선 숙종 아니고 고려 숙종. 8번. 자, 저 8번. 음서제도, 맞습니다.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집안이 귀족이면 그 귀족을 이어받는 거죠. 먹고 노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주원이 9번. 삼국사기, 삼국사기. 서준이 10번. 모르겠어요. 담비. 박담비.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저 씻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검사 해야지. 책 다 읽었어? 아, 아니요. 위대한 유산. 한 페이지도 안 읽었지? 네. 문장쓰기 문단쓰기 안 읽고 한자 외웠어? 한자요? 음, 네. 너 외운 거 나한테 써서 보내시고
자, 그러면 아, 네. 담비 네. 10번. 고려 말 신진사대국 추진한 계획을 주도했던 인물. 모르겠어요. 한민이 10번. 공민왕? 신진사대부인데 무슨 공민왕이야. 서현이 10번. 이성계, 아, 이성계 아닙니다. 희아 10번. 모르겠어요. 혜윤이 10번. 혜윤이 알 것 같은데. 10번이 응? 신돈? 신돈? 응, 뭐지? 신진사대부야. 중이지. 중대가리지. 자, 주아 10번. 10번이요? 음, 정도전? 아니죠. 비슷했는데. 이걸 못 맞추냐. 자, 그럼 이거 한 점수 50점으로 올라가 보자. 주원이 10번. 조준, 아? 조준, 아닙니다. 너도 너무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네. 서준이 10번. 어, 10번 응?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딱 하면은 담비부터 시작했나 이거? 아는데. 담비에게 한번 기회를 더 줄게요. 딱 하면 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10번 누굴까? 담비야. 어, 회주왕건. 신진 4대부인데 한민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 한 바퀴 돌았죠? 이제 맞추면 이제 100점이야. 신진 4대부 누구야? 개혁을 저요? 주도했어. 어, 한민아 누구? 정몽주. 정몽주 정답이지. 원래 정몽주가 지조와 절개를 지켰지만 이 사람도 개혁파란 말이야, 개혁파. 근데 온건한 개혁파야. 그러니까 나라를 이성계처럼 정돈처럼 적극적,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급진적 개혁파가 아니란 말이야.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개혁해야 된다 했던 사람이 정몽주야, 정몽주. 그래서 정몽주, 정도전, 이성계 다 원래 친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정몽주를 엄청 아꼈지. 근데 이방원이 아들이 그냥 때려 죽여버렸죠. 그래갖고 이 일로 틀어져 갖고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자, 서현이 고려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한 대표적 정책. 노비안검법, 위안건법. 이게 더 어려운데 이런 걸 또 맞추네. 그죠? 자, 시야. 고려 문종 때 정비된 최고의 학문 기관으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은 어딜까요? 국자감? 이 국자감. 이런 게 더 어렵잖아. 근데 이런 거 잘 맞춰야 돼요. 혜윤이. 거란의 3차 침을 막고 강감찬이 대승을 거둔 전투의 이름은? 어, 귀주대. 네, 기주대첩입니다. 이런 게 더 어렵잖아. 이런 거 다 맞춰. 자, 모신 정권 시대 연 1170년 난을 주도한 인물은 정중부? 정중부입니다. 정중부, 기대승 이런 놈들이죠. 군바리들. 이거 제일 싫어하는 군바리들. 주가 맞췄고. 주원이. 자, 고려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선시대보다 어땠을까? 그러니까 더 조선시대보다 나았을까? 아니면 더 안 좋았을까? 둘 중에 하나. 뭘까? 좀 더 나아. 나, 좀 더 나은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고려시대 때는, 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재혼도 가능했어. 조선시대는 뭐 꿈도 못 꾸죠. 어, 이혼당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죠. 청산 가고. 그리고 그 상속도 받았어요. 상속도 받았어요. 굉장하죠. 예. 아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여성에 대한 대우가 거의 남성과 동격이었어요. 자, 16번 서준이.
몽골 침략을 피해 고려가 임시 천도한 지역은? 보겠습니다. 꾸준히 지금 점수 빵이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담비. 몽골 침략을 피해 고려가 모르겠습니다. 하민이 어디야? 강화도. 강화. 자, 서현이 고려 말 홍건적 자 17번. 외구치를 막을 장소로 8만 대장을 강화도로 옮긴 공을 이거를 세운 인물이 있어. 누굴까? 옮긴 사람. 모르겠어요. 시야 누굴까? 모르겠어요. 태훈이 누굴까? 18번이요? 7번. 욕하지 말고. 17, 아니, 응, 17이요? 응, 강감찬? 응? 강감찬? 그냥 아, 좋아. 17번. 17번 뭐야? 모르겠어요. 주원이 17번 뭐야? 모르겠어요. 서준이 17번. 서준이 너 유일한 기회다. 너 이거 맞추면 너 보너스로 50점 줄게. 7번이요? 응, 17번. 누굴까? 누굴까? 몰라? 잠깐만요. 뭘 잠깐만, 이거 시간 없어, 빨리. 이제. 최우? 어? 최우? 최재우?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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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가 누구야? 최우 아니에요? 최우? 아닙니다. 담비. 담비 누굴까? 네, 어? 누구? 네. 어? 어, 누구? 방금을 모르겠습니다. 돌같이 하라. 어, 응. 아, 아, 담비, 그 담비, 최재재. 누구예요? 담비 기가 있어. 누구야, 담비야? 돌같이 하라가 누구예요? 항공을 보길 돌같이 하라. 누군지 몰라? 한국의 민심을 똑같이 알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게 응. 누구예요? 밖에 거세? 하민이 누구야? 최영. 최영장.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잖아, 최영장군. 나는 근데 그렇게 못하지. 자, 서연이 18번. 현민병장도감? 이렇게 이걸 어려운 건 맞추고 말이야. 시야 19번. 위화도 해고난 해. 몇 년? 1388년? 그래. 혜윤이, 고려가 원나라 간섭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 몽골의 침략과 예, 맞죠. 몽골의 침략이죠. 네,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주와 주원 서준 담비에게 한 번 더 문제를 주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주와 위대한 유산의 작가는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 주원이 자, 찰스 디킨스의 태생은 어느 나라인가? 어, 영국? 영국.
서준이. 자, 다음은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이 아닌 것은 1. 올리버 트위스트 2. 크리스마스 캐럴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 위대한 유산 몇 번? 서준이. 보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야, 아니, 바로 안 들었다. 들었는데 이게 1. 올리버 트위스트 2. 크리스마스 캐럴 3.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 위대한 유산 아닌 것 몇 번? 네, 빨리 3번, 어? 3번. 3번은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와, 서준이 드디어 점수 획득했어. 담비, 너는 이 책을 안 읽었다 그랬지. 그러면 네? 이 책을 아직 못 읽었다 그랬잖아. 네. 좀 쉬운 문제를 내. 원래 위대한 유산은 네. 영어로 네. Great Expectation인데 이 네. expectation은 유산이 아니에요. 원래 유산은 네. 레거시죠. 유산, 레거시. 그레이트 레거시여야 되는데 왜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자, 그래서 이걸 위대한 유산이 아니라 위대한 익스펙테이션이야. 그럼 이 익스펙테이션의 뜻은 뭘까? 유산. 위대한, 위대한 뭐야? 위대한, 익스펙테이션? 위대한? 위대한 뭐야? 유산. 유산 아니라고요. 네. 커다란 기대란 원래 제목은 커다란 기대, 익스펙테이션은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오늘도 우리 관련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유산. 조금 빠른 톤으로 볼게요.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1.25로 보고. 자,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낳은 영국의 대문호라면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낳은 대문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산업혁명의 발달로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대로 부와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이 요란하게 들끓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찰스 디킨스는 말단 공무원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진 탓에 온 가족이 함께 채무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학교도 못 가고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틈바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는 소박하고 의연한 정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고난에 처한 이들을 돕는 선량한 마음씨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유산을 비롯한 여러 대표 작품에서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부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으로 들끓는 시대를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는 성실하고 우직한 소시민들의 세계와 자본과 허영에 물든 신사들의 세계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소시민들의 세계에는 핍의 매형인 우직한 대장장이 주가 살아가고 반대편인 신사들의 세계에는 아름다운 외모로 신사들의 허영을 자극하고 마음을 홀리는 에스텔라가 살아갑니다. 이 두 세계를 오가던 핍이 어떻게 기나긴 방황을 거쳐 타인에 대한 도움과 배려라는 진짜 위대한 유산을 획득해갈지 지금부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강가 습지대 마을로 가보시겠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고아소년 핍은 누나와 대장장이 매형 조의 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핍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조의 도제로 들어가
대장장이 일을 배우게 될 예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핍은 집 근처 습지에서 커다란 족쇄를 찬 무시무시한 얼굴의 탈옥수를 마주치게 되고 탈옥수의 협박에 못 이겨 집에서 족쇄를 풀 줄칼과 음식물을 훔쳐 갖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탈옥수는 그날 밤 습지에서 다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선으로 돌아가게 되죠. 핍은 자신이 착한 매형 조를 속이고 몰래 탈옥수를 도왔다는 자책감에 빠져들지만 밤하늘 아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에 그래도 그 죄수를 잘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윗동네에 사는 미스 해비섬이라는 돈 많은 노부인이 핍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데 그녀는 결혼식 당일날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기괴한 여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에 들어가니 햇빛을 모두 차단해버린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촛불만 타오르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시계는 미스 해비섬의 결혼식이 파토난 9시 20분 전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는 온갖 벌레와 거미줄을 휘감고 있는 썩은 웨딩 케이크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미스 해비섬은 누렇게 낡은 웨딩드레스를 걸치고 있었는데 핍에게 자신을 찢어진 가슴을 가진 여자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 종종 집에 와서 자신의 양녀인 에스텔라와 놀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름답고 도도한 에스텔라는 첫날부터 꾀저재한 모습의 핍을 보고 대놓고 놀리고 무시하는데요. 핍은 이런 대우에 너무 상처받고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마당 한켠 담벼락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름다운 에스텔라가 던진 경멸의 눈길 때문에 자신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핍은 계속해서 미스 해비섬의 집을 방문하며 아름다운 에스텔라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미스 해비섬은 에스텔라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지 않냐고 물으며 핍의 마음을 부채질합니다. 미스 해비섬은 한 남자를 위한 자신의 사랑이 짓밟혀버린 후 아름다운 에스텔라를 이용해 남자들의 마음속 사랑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 해비섬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공부를 핑계로 에스텔라를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핍에게도 이제 그만 대장장이 조의 도제로 들어가라며 핍의 마음에 좌절감을 안깁니다. 이미 에스텔라라는 아름답고 오만한 존재를 소유할 수 있는 신사들의 세계로 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핍은 대장장이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져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의 대장간에서 일한 지 4년째 되던 어느 날 런던의 변호사가 핍과 조를 찾아와 신분을 밝힐 수 없는 한 의뢰인이 핍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핍이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즉시 런던으로 가서 신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에 들뜬 핍은 미스 해비섬이 자신을 에스텔라의 남편감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유산을 상속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울먹이는 조의 마음도 모른 채 드디어 자신이 에스텔라를 소유할 수 있는 신사들의 세계로 가게 됐다고 생각하며 신나게 런던으로 떠납니다. 핍은 런던에서 신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고급스러운 가구를 사들이고 하인을 부리고 화려한 사교 클럽을 드나들며 차츰 과소비의 생활에 물들어갑니다. 신사의 외양에만 빠져든 생활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있던 조가 핍이 너무 보고 싶어서 런던 집을 찾아오지만 핍은 어느새 세련된 신사가 됐다고 초라하고 꽉 끼는 양복을 입은 촌스러운 조의 모습을 대놓고 불편해하며 거리를 둡니다. 이에 당황한 조는 음식과 식기를 질질 흘리는 실수를 연발하다가 이제 핍은 우아한 신사들의 세계, 자신은 초라한 대장장이의 세계에 속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임을 깨닫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내외하지 않게 되죠. 한편 외국에 나가 있던 에스텔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런던 사교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에스텔라는 자신을 보고 설레어하는 핍에게 자신은 심장이 없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니 헛된 사랑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핍은 물론 모든 사교계 남자들에게 얼음처럼 냉랭하게 대합니다. 미스 해비섬은 이렇게 남자들을 안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에스텔라의 모습에 흡족해합니다. 핍이 23살이 되던 해 어느 비 내리는 밤 험악한 인상의 늙은 남자가 핍을 찾아와 자신이 바로 핍이 유산을 상속하게 해준 은인임을 고백하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예전에 핍이 습지에서 도와준 적이 있던 탈옥수였습니다. 매그위치라는 이름의 이 탈옥수는
고아로 태어나 평생 사기만 치며 감옥을 드나들었는데 자신 같은 죄수도 런던의 고귀한 신사를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로 자신을 천대하던 세상에 복수하고 또 자신이 신사를 소유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 유배지에서 열심히 번 큰돈을 모두 핍에게 보냈던 거죠. 매그위치는 자신이 키운 진짜 신사를 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유배지를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핍은 자신의 신사 생활이 모두 이 무시무시한 죄수의 손에 의해 탄생한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에 통탄하고 앞으로 이 죄수의 돈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유배지를 탈출한 죄수가 다시 잡히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핍은 매그위치를 외딴 집으로 피신시키고 적절한 때가 되면 보트를 타고 외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도주를 앞둔 어느 날 핍은 미스 헤비섬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에스텔라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 존재의 일부야. 나 자신의 일부야. 내가 상스럽고 비천한 꼬마의 모습으로 이곳에 처음 왔던 날 이후로 너는 내가 읽어왔던 모든 책의 한 줄 한 줄 속에 있었어. 넌 그때 이후로 내가 보아왔던 모든 풍경들 속에 있었어. 넌 그동안 내 마음이 알게 된 모든 우아한 공상이 구체화된 존재였어. 런던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들을 짓는 데 쓰인 돌덩이들조차도 네 존재와 영향력보다는 덜 구체화된 존재들일 거야.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는 존재의 일부로, 내 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선한 면의 일부로, 또 악한 면의 일부로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에스텔라는 자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냉정히 대답하고 상처받은 핍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스 헤비섬은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핍에게 에스텔라에 대한 헛된 욕망을 불어넣어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 핍에게 사과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거짓된 복수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재산은 에스텔라에게 상속되었죠. 그리고 매그위치도 핍과 함께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경찰에 체포되어 전 재산이 몰수된 사형수의 신분이 됩니다. 핍은 매일매일 감옥을 찾아 매그위치의 곁을 지켜주고 매그위치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핍의 모습에서 얼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신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옥 안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사라진 핍은 채무자들의 빚독 속에 시달리다 고열로 알아눕게 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핍의 소식을 듣고 오랜 세월 핍이 외면해왔던 매형이자 친구인 조가 찾아와 정성스레 돌봐줍니다. 핍은 자신이 신사의 겉멋에 빠져 조를 외면해온 사실을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조는 그저 우리는 오랜 친구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핍이 완쾌되자 조는 다시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남긴 편지 속에는 핍의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조를 통해 친구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핍은 이후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11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고향을 찾습니다. 그는 폐허로 남아있는 미스 헤비섬 집의 산책로를 걷다가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살다가 최근 사별해서 혼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도는 에스텔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함께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다가 에스텔라는 핍에게 우리는 친구라고 말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어름 심장을 가졌던 그녀는 삶의 굴곡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친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나 봅니다. 삶에 지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폐허 같은 산책로를 걸어 나오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돈과 허영에 물든 멋쟁이 신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진짜 친구로 거듭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찰스 디킨스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에 물든 신사의 세계에서 휘청대는 핍을 붙잡아준 것은 평생을 대장간에서 살아간 성실한 대장장이 조였습니다. 허영 가득한 자본주의의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하고 우직한 소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네. 네, 이제 전체 내용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또 문제도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신사는 뭐죠? 신사는 외양이죠. 외양. 겉모습의 겉모습. 오늘날의 신사는 뭘까요? 능력자?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를 좌우하지 않죠.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이런 거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구의 뭐 공부 잘하는 거라든지 뭐 나중에 또 크면 뭐 좋은 뭐 일명 뭐 상유대학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진실된 마음, 음, 친구 이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지키는 나무는 선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긴 나무래요.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은 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그 유산, 이 서울대 선정 음, 외국 도서거든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제가 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